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부 암 치료 보장, 항암제 보험급여 등 보장성 확대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필수적인 치료가 부족한 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 대비 8.8%라는 현저히 낮은 상대 생존율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인지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 치료 보장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췌장암 치료와 환자들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속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4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임상희 부장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임상희입니다. 옆에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입니다. 맞은편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박준호 교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박준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박노미 최단도암 종양 전문 간호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담도암 종양 전문 간호사 박노미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4분 모두 오늘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망률도 높고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이 4개의 중증 질환에 대해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허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을 한 내용이 우리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사망 원인 순위를 높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4개의 질환군에 대해서 기존의 건강보험의 보장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 보장률을 높여서 국민들, 특히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경제가 파탄하거나 이런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4대 중증 질환의 하나인 암질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에서 임 부장님도 나오셨는데요. 임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치료 약제 보장성 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나요? 예, 저희 심사평가원에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서 일단 비급여가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급 종합병원의 주요 비급여 내역을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학회분들의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이라고 이제 환자분들 실제 이제 의료비 돈을 내시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큰 경우에 저희한테 그 진료비 확인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비급여 사용이 많은 이제 질환들을 특히 약제들을 위주로 해서 13년부터 내년 16년까지 순차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료약제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아예 그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그 최근에 개발된 이제 고가의 항암 신약이라든지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이제 보험급여가 되도록 등재가 되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선별등재제도 시행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를 또 거쳐야만 비효과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만 보험 등재가 됩니다. 근데 항암제나 아니면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도 워낙 작고 대체약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 비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큼 임상시험을 하기도 어렵고요. 자료 축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항암제들이 이제 보험 등재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위험 분담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등을 새로 시행하면서 많은 이제 표적 치료제와 같은 고가 항암제들이 보험 급여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 급여를 되게 지금 제한하고 있었던 거를 그 보험 급여를 확대를 함으로써 환자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건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바스틴 뭐 대장암 치료제인데 자궁암이나 난소암의 급여 확대되듯이 저희가 이제 계속 추가되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급여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의 치료 보장, 그러니까 항암제 보험 급여 등 보장성 확대라는 성과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앞서 말했듯이 췌장암인데요. 암 질환 전반에 관한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허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은 그 질환군에 걸려 있는 그런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도대체 어떤 질환에 걸릴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질환에 걸리지 않을까? 요행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병이 걸리면 그 병 자체로 환자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자체도 힘들죠. 그런데 어떤 병에 걸리면 경제적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고 어떤 병에 걸리면 완전히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기현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환의 보장성을 다 높일 수 없다. 그거는 뭐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4대 중증 질환 이러면 그 질환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박탈감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질환군 내에 있더라도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암 종류별로 차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여건이 어떤 것이건 간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대한민국처럼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접근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종국에 가서는 이런 4대 중증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좀 평평하게 펴져서 국민 누구나 어떤 질환이 걸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보장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의 바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확대는 되었으나 그게 4대 중증이라는 또 질환을 국한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 외의 질환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네.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환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간호사이십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접하고 계시는 우리 박 간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에 어떻게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보시는지요? 또 환자들이 실제 이거를 좀 체감하고 있는지. 전체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는 확실히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환자분들이 피부로 직접 경험하시는 거는 아마 암종마다 다르게 맞습니다.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허 교수님 말씀과 일맥상 네. 통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암 질환 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토론 주제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러면 췌장암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보정성 강화 정책 때문에 많은 암, 특히 이제 호발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암들에 대한 항암제 신약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새로운 신약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거기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아직도 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제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오늘 주제인 췌장암처럼 예후가 굉장히 나쁘고 치료 방법이 굉장히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암종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치료, 더 좋은 치료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장성 강화
검사를 하는 데서 약간은 좀 밀려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약이 나왔어도 보험 등재라든지 그 전환이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것도 남아있다는 말씀들 주셨는데요. 특히 박 교수님께서는 췌장암의 경우 정부의 치료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의 보장성 확대를 논의하기 앞서서요. 우리 췌장암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료진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이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불치병하면 췌장암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췌장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역시 제가 늘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암은 나을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은 우리 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췌장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변이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데 어떤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상을 만들어서 췌장암이 발생하는지에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몇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흡연입니다. 그렇죠. 흡연은 현재까지 알려진 췌장암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 그다음에 당뇨, 그리고 또 일부는 이런 췌장암을 잘 만드는 그런 가족적,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췌장암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때문에 또 조기 발견이 또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기 발견이 늦어지다 보니 예후 또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췌장암의 발생 현황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매년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암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췌장암은 우리나라 암 중에서 8위에 해당되는 암이고요. 그렇군요. 매년 약 한 5천여 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흡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남성 흡연율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고 여성 흡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남녀의 차이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한 3분의 2 환자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고 평균 나이로 따지면 약 70세 정도가 췌장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췌장암 국내 발생 순위 8위. 그렇군요. 그럼 또 발견과 동시에 이미 너무 병기가 진행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시는 박 간호사님 어떻습니까? 진행이 너무 되어서 발견되는 환자들도 있지요? 네, 제가 근무하는 저희 병원에 그 작년 14년도 그 췌담도암 신환 환자 대비 수술 건수 비율을 봤는데 이거는 비단 췌장암만 본 거는 아니지만 예. 췌담도암 환자분에 있어서 수술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34%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은 반대로 66%의 환자분은 진행된 췌장암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66%는 그러면 수술도 어려운 이미 많이 진행된 예, 진행된. 케이스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박 교수님. 일단 췌장은 우리 몸의 후복막이라는 우리 배로 따지면 아주 제일 깊숙한 곳에 그렇군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도 증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황달인데 황달이 있는 경우에는 좀 비교적 빨리 발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화불량이라든지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이런 데 증상은 굉장히 모호하고 모든 암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예. 또 위치가 후복막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검사들로는 쉽게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또 특별하게 개발된 그런 방법들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의 특성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결국 치료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췌장암은 사망률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서 가장 악명 높은 암이라고 불리는데요. 췌장암의 사망률이 궁금해집니다. 박 교수님, 악명 높은 암, 췌장암의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약 한 1년에 5천여 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사망 건수를 보면 거의 5천여 명이 1년에 매년 동일한 숫자가 사망합니다. 이 얘기는 그렇군요. 발생 건수와 사망 건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암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고요. 앞에 잠깐 박 간호사가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기에 진단해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하게 되고 네. 수술을 잘 받아서 수술이 잘 끝난 환자라 할지라도 네. 대개 1, 2년 내에 50% 이상 환자들은 다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은 처음부터 뭐 초기이던 말기이던 전신질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항암제가 치료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암종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암종과 비교해서 생존율을 수치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암마다 이제 다 그 여러 가지 뭐 전이하는 양상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일괄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모든 암을 다 통틀어 보면 최근에 5년 생존율이 60% 이상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데 췌장암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한 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가지는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존율이 한 자릿수라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생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매년 10년 단위로 미국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10년 동안 암의 사망률, 생존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췌장암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거나 향상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췌장암하고 많이 비교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네. 폐암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췌장암하고 폐암의 5년 생존율 거의 유사했습니다. 10% 내외.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폐암은 약 2배 정도 향상이 돼서 네. 현재는 5년 생존율이 거의 20% 정도 육박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8%, 두 자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8%에 그쳤다는 건 췌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이 5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질환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환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환자들의 동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간호사님 어떻습니까? 생존율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 살 수 있나요? 라고 묻는 환자들도 덜어 있을 것 같은데요. 덜어가 아니고 대부분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 췌장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저를 만나시는데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저를 이제 만나시면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정말 췌장암은 치료해서 완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치료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데 그 치료를 해서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렇군요.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도 희망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병기에 따라서 췌장암의 치료가 달라질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암의 원칙하고 췌장암의 치료 원칙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기에 진단이 되면 우리가 수술로 완치 가능성은 낮지만 완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췌장암은 되게 병기를 따질 때 우리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임상적인 병기를 많이 나눕니다. 네. 수술할 수 있는 환자, 네. 그다음에 전이는 되지는 않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그다음에 전이가 돼서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되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은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 항암제 치료를 해서 재발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전이가 안 된 환자들은 네. 방사선 치료나 그다음에 항암제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전이가 있는 암들은 주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수술 성적이나 이런 데 대한 전체적인 생존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예. 최근에 4기 전이암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성적들은 최근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20-30% 이상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췌장암에 좋지 못한 예후를 듣고 좀 치료를 미리 포기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의료진으로서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박 간호사님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치료 포기하려는 환자들 볼 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환자분에게 어떤 긍정적인 그런 치료의 권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그 확률이 나한테 내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면 네. 100%가 될 수 있고 네. 지금은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신 상태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가능한데 네. 만약에 포기를 해서 차후에 다시 하시고 싶을 때는 이런 조건들이 이제 부합되지 못해서 못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나중에 한번 해보기라도 할 거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은 확률이지만 그 안에 내가 속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시는군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질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의 노력과 환자의 의지 그리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치료법과 더불어 정부의 치료 보장성 확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췌장암의 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건아 손님은 최담도암 종양 전문 간호사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른 질환과 달리 이렇게 특화된 분야가 있는 건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저희 나라는 그 종양 전문 간호사 제도가 2006년도에 도입이 돼서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이런 총체적인 그런 고통 그리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단일 과의 어떤 치료가 아닌 여러 과의 치료 협진 그리고 치료도 계속 병행하고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분야의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환자분을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양 전문 간호사는 저희 그 종양 간호 연구를 보면 이런 전문 간호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그런 역할이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 그다음에 질병 경험 및 고통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로 효과를 연구에서 보고했고요. 또 이런 전문 간호사와 상담을 받은 환자분들은 다른 그런 전문 의료 그룹하고 상담을 했을 때보다 그런 만족도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이 나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암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췌장암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로서 느끼는 췌장암 환자의 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그중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저희 췌장암 항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본인 부담 100대 100이라는 본인이 다 100%를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약제가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아마 다른 암종보다도 약제 선택이 적고 또 저희가 요즘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도 췌장암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장성 확대해서 췌장암이 오히려 이렇게 혜택을 오히려 더 못 보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100대 100. 모든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네. 그렇군요. 허 교수님, 췌장암 환자의 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 허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대 100이라고 하는 말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건강보험료 계속 내지만 의무적으로 매년 내지만 그 암에 발생하는 그 해당되는 치료제는 그냥 당신이 다 부담하세요.
이런 얘기가 100대 100이에요. 사실은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건강보험의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신약이 늦게 개발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예후가 좋지 않고 환자들이 질병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마음가짐이나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까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라서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더 보장성을 올리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맞지 않고요. 특히나 이게 우리 암의 보장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정 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의 보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암 전반의 보편적인 보장성을 높여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이라는 질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암처럼 어려운 질환들 그 고통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 연대의 의미로 건강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제대로 된 사회보험으로 작동한다는 것, 그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췌장암처럼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것들 우선적으로 보장성 강화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에서 암 보장성 이 단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환자들은 보장성에서 거리가 좀 먼 거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이러한 의견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싶은데요. 임 부장님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허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특정 질환에 보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정해주는 거는 사실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4대 중증 질환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뿐인 거지 4대 중증 질환만 보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그것도 다 그 근거에 의해서 4대 중증 질환을 잡은 건데 그 12년도 그 5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제 그 질환들을 봤을 때 50대 질환에서 거의 61%가 다 4대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4대 중증 질환을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예. 또한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또 별도로 세워서 지금 이제 생애 주기별로 환자들한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같이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종별로도 물론 당연히 그 환자분들께서 느끼실 때는 그 보장 강화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네.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건강보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 국민들께서 이제 주신 소중한 보험료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법령에서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약사법령에 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거친 이제 약제에 대해서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췌장암에 허가받은 약제 자체가 현재 되게 적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약제 종류가 되게 적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허가 초과 부분에서 이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허가 초과라는 것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계속 임상시험을 하면서 이제 의료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임상시험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은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최종 허가를 받을 만큼의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허가 초과지만 이제 쓸 수 있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일단 허가 받은 약제부터 이제 그 급여를 해주다 보니까 허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당분간은 이제 100분의 100 네. 이제 환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아마도 그런 전액 본인 부담 약제가 많은 게 정식으로 허가된 약제가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췌장암에 허가받은 약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여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허가받은 약제들에 대해서 보험 등재가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이 질문 그대로 박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췌장암 환자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허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종양내과 의사하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네. 제가 최선의 치료를 환자한테 제공하는 것 외에 네. 환자의 경제력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환자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의사로서는 약간 어떨 때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고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환자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 췌장암처럼 예후가 굉장히 나쁘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 굉장히 제한된 환자들한테도 아마 더더욱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췌장암을 주로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매년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있고 지침이 있어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적어도 그런데 등재된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약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약이 도입이 돼서 보험급여까지 받는데 약 한 2년 정도 걸리는 게 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다른 뭐 유수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치료법이 들어와서 약간의 조금 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임상시험이라는 방법으로 또 환자를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환자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임상시험 말고 저처럼 이제 연구자가 주도를 해서 하는 임상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제한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을 아끼면서 또 환자한테는 최상의 치료를, 최선의 치료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시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갖고 있는 기준은 루틴하게 모든 재원이 다 분배 안 되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고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 역량을 다하기 위한 그런 다른 방법도 사실은 규제 때문에 좀 막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의 급여와 보장성의 순위는 누가 정하냐면 국민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행정의 규칙에 매몰돼서 국민이 이렇게 뒷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정부가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됐던 건 거기가 사망 원인이 가장 많고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의료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 다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다수가 꼭 먼저 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암이 더 보장성을 먼저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더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청취한다면 다수를 향해서 하는 정책들은 꼭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하고요. 심평원이 어떤 기준을 갖더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것을 연구자들이 시도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평원이 이걸 이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오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허가를 득하지 못했는데 그 약 써도 돼?
그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안전성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되느냐. 그거를 지금 연구자들이 바란다는 건 아닌 거죠. 연구자들이 바라는 거는 급여가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시도해보고 싶은 게 의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재원이 아니라 제도가 맡고 있다면 그건 사실 우선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암 4대 중증 질환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 안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것들이 있고요. 막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 네. 같은데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좋은 약제가 있어도 환자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해가며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약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췌장암 환자 어떤 항암제를 좀 치료받고 있는지. 네, 제일 대표적인 약이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입니다. 네. 이 약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췌장암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서 췌장암에 20년 넘게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약이고요. 아마 췌장암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유일무이한 약이 아닐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에 다른 약을 병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를 했지만 몇 가지 살아남은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러티닙이라는 표적 치료제가 한 가지고요. 한 가지는 그 나노파티클 알부민에 파크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붙인 신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이랑 병용해서 썼을 때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주로 대장암이나 위암에 쓰는 항암제인데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을 병용해서 쓰면 앞에 말씀드린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을 빼고도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는 연구가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약들이 췌장암에 제일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약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약제들 가운데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가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임 부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젬사이타빈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몇 가지 병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나노파티클 알부민 병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약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효과가 개선된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그 약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 그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 선별등재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효과도 뛰어나야 되지만 비효과적인 약제가 보험 등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들어오고 난 약제의 급여를 확대할 때에도 뭐 등재할 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재정 영향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량이 늘게 되면 당연히 재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 사용량에 따라서 또 약가를 또 미리 좀 인하를 하면서 이제 급여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제는 이제 지금 현재 유방암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췌장암에 이제 급여 확대가 되면 이제 약가 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급여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개발한 제약사에서 조금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약가 인하를 해준다면 예, 좀 더 빨리 진행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보험 급여가 되는 약이 굉장히 그 한정적인데요. 환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약만 이렇게 비급여가 많냐 이런 불만을 토로할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 간호사님? 환자들 중에 이런 불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치료의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은 네. 특히나 환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는 약제입니다, 비급여 항목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은 사실 이런 정책적이나 이런 보험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라에서 5년 동안 급여를 해준다고 보험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들의 체감하는 정도를 간호사님 설명을 통해 한번 들어보았고요. 사실 췌장암의 치료제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 비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지요?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동안 췌장암의 임상시험이 실패한 임상시험이 성공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허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담당하는 전문가의 재량이 굉장히 좀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양심을 걸고 전문가전 식견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양심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조금의 뭐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를 하는 데서 물론 안전성이 분명히 보장되는 약제에 한해서 그랬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임상시험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된 사항 안에서도 조금의 뭐 주기를 바꾼다든지 용량을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차 요법은 되지만 2차 요법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1차 요법에 효과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2차 요법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췌장암의 경우에는 2차 요법으로 허가된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급여가 되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1차 치료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네. 사실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또 없는 일인데요. 허 교수님 궁금한 게요. 이제 급여 전환이 이루어질 때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서 급여 전환이 되나요? 아까 사실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관한 프로세스는 급여와 무관하게 판매를 위해서는 뭐 마땅히 진행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점검이 그것이 시가처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일상적으로는 이제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죠. 경제성 평가가 누구 관점에서 경제성 평가인지 그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마땅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걸 놓고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약을 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험에서 지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된다면 지출이 되겠죠. 근데 급여에 등재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췌장암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조금만 쉬운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이제 항암제로 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다 득했어요, 허가를. 그런데 효과도 있어요. 신약이에요. 부작용도 적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쓸 수 있냐? 아이한테 못 쓰는 약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아이한테 아동들한테 적용 가능한 거는 또 별도 임상시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임상시험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간도 많이 걸려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약에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닌 거죠.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높은데 아이에 대한 임상시험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약을 쓰면 특히 아이들은 더 부작용이 적은 약을 써야 하거든요. 아이들은 롱런 하잖아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의사 전문가의 식견을 먼저 기준으로 삼게 돼요. 의사 전문가가 이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그건 안 되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돈 때문인 거죠. 근데 환자의 생명은요, 돈보다 훨씬 앞에 있거든요.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것도 국민이 있어야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암 혹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을 다 획기적으로 높으면 다 행복하겠죠. 그게 안 된다면 전문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한 약제들은 트라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환자도 희망이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이 유능한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외국으로부터 학습도 그렇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경쟁력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그룹이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어찌 보면 임상으로부터 더 공격적인 그런 사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심평원이 우려하는 바, 그다음에 복지부가 걱정하는 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강보험 재정을 내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건강보험 재정의 룰보다 훨씬 앞에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도
통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할 만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만 사실은 이후에 무엇을 급여화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보장하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무엇인지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이제 임 부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급여의 형평성 등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 부장님, 급여 기준과 또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아에 대해서 허가받지 못한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안전성을 포함해서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는 또 그런 메커니즘이 다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여 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확립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제 그 급여권으로 처음부터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부에서 허가 초과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그 좀 대규모 기관에서는 이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이제 평가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또 암질환 심의위원회라고 지금 그 매우 이제 활발하게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네. 각계 그 전문 의사분들이 모이신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또 신청된 내용을 모여서 또 협의를 하셔서 이제 허가 초과지만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일단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거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이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용례가 쌓이면 저희가 이제 사후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저희가 6개 요법을 급여화를 했고요. 네. 올해도 지금 5개 요법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국내에서 사용됐고 또 평가를 하려면 이제 예수가, 그러니까 환자 사용됐던 이제 사례가 조금 어느 정도 쌓인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 환자분들이 많이 체감은 못하고 계시지만 지금 계속 급여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이제 급여의 기준은 이제 당연히 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임상문헌, 특히 이제 3상 임상문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약사에서 한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피어 리뷰가 된 이제 SCI에 이제 등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또 대체 약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대체 약제보다 어느 정도 비효과적인지,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고 급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비싼 만큼 이제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이제 다 급여권으로 지금 최대한 이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막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있는 자료가 최대한 있어야 이제 또 근거가 돼서 또 급여가 그렇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박 교수님 답변 중에 이 얘기 있었습니다. 신약이 보험급여 등재가 되기까지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정도 걸린다. 네. 제가 들은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임 부장님 맞습니까? 이 얘기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험에 아예 등재되지 않은 약제가 들어오려면 이제 제약사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과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서 한 12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를 하면 제약사에서 30일 안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약사가 고민하는 시간이 한 30일 정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급여 적정하다고 제약사도 오케이를 했을 때 이제 그 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합니다. 하지요. 예, 그래서 약가 협상하는데 또 한 60일이 소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 된 약제는 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네. 건정심을 거쳐서 이제 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240일 이내가 되는데 네. 실제로는 중간에 이제 제약사가 이의 신청을 해서 재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약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좀 많이 신약이 등재하는데 많은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예.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평가가 어려운 약제들의 경우에는 위험 분담제라든지, 그러니까 위험 분담제라는 게 그런 경제성이 평가가 어려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을 이제 공단과 제약사가 같이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분담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트랙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실제로는 뒤에 약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예전보다는 예. 예전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 등재 기간이 좀 짧아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등재된 약의 이제 급여 확대 부분인데 네. 결국은 급여 확대도 결국은 그 그러니까 허가가 추가되어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등재할 때는 일부 적응증에만 급여가 되다가 이제 허가가 돼서 고기만 급여가 되다가 이제 중간에 제약사가 이제 임상시험을 더 추가해가지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더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허가된 게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급여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평원은 이제 암질환심의위원회라고 이제 항암제 전문가 위원님들이 모셔서 이제 회의를 하셔서 가시는데 그것도 한 150일 이내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제비에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재정 증가에 따라서 약가를 좀 인하하면서 이제 급여 확대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치료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암질환의 경우 표적치료제가 발달하고 있고 또 그런 신약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빠른 보험 등재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췌장암의 경우 효과적인 표적치료제가 없는 것인지 박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표적 치료제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유전체 연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내에는 네. 현재와는 조금 다른 정도의 표적 치료제가 아마 많이 개발이 돼서 췌장암 환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이내에 효과 좋은 표적치료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럼 표적치료제는 없지만요. 지금 이제 신약들 가운데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약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에 이제 큰 두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췌장암에서 획기적인 연구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는 기존의 대장암 위암에 쓰는 약을 이용한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이용한 연구가 한 가지겠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나노파티클의 알부민을 씌워서 예. 그 안에 항암제를 좀 새로운 기법의 항암제입니다. 나노파티클 알부민 파클탁셀이라는 약인데 네. 그 약이 젬사이타빈이라는 기존의 항암제와 병용해서 사용했을 때 그냥 젬사이타빈만 사용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율이 증가하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급하다면 그런 약제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약들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이 약들을 쓸 때 어떻게 개인 부담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나노파티클 그 알부민 파클탁셀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현재도 제가 처방을 해서 희귀약품센터나 통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최근에 이런 그 약제를 이용한 임상 시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재는 한국에서는 젬사이타빈과 나노파티클 알부민 그 파클탁셀을 이용한 임상 시험들이 네. 연구자 주도로 하는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컴퍼니에서 스폰서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치료제가 아브락산. 예, 아브락산이라는 약.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약제들을 선택할 때 환자들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환자들의 비중이 많은 편인지 이 질문을 한번 박 간호사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제, 이 치료제를 선택하는 환자의 비중이 어떻게 좀 많은 편인가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치료 선택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본인의 주치의인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는 경향이 아무래도 많죠. 왜냐하면 네. 환자분은 그 병에 대한 치료를 교수님, 의사 선생님만큼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분에게 그 치료가 가장 적절하다, 최고의 치료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약을 선택해서 아무래도 치료를 하시게 되죠. 그렇군요.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주치의를 믿고 주치의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를 따르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이 좀 아까 이런 성적이 좋은, 치료 성적이 좋은 치료 약제에 대한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박 권하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신약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질환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재 여부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췌장암의 치료제 시장에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가 등장했다면 급여 보장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허 교수님? 환자들에게는 네. 사실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 조금 볼륨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우리 박 간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 20%, 뭐 80% 그게 환자와 환자 본인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예, 저에게 적용되면 100%고 저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0%인 거죠. 환자들은 단 1%만 있어도 희망을 잡고 싶은데 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선택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겠죠. 네. 어떤 형태로건 정말 예후가 좋지 않은 그 췌장암 영역에 있어서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신약들이 개발된다면 그런 환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우선적인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췌장암에서 치료 효과가 좋은 신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박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어떤 효과들인가요? 일단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네.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젬사이타빈에 추가를 하게 되면 생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증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2개월 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을 채 못 사는 췌장암 환자에서 예. 평균적으로 2개월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요. 좀 더 고무적인 임상 연구 결과는 그런 젬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쓰는 환자들이 1년, 2년 넘어서까지 사용하면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년 생존율이 췌장암에서 한 20%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젬사이타빈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아브락산을 쓰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들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늘어나는 점들을 다 제하더라도 부작용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절망적인 암 췌장암의 생존율을 2개월 이상 늘렸다는 것은 거의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박 간호사님이 생각하셔도 이러한 치료 효과가 얼마나 환자들에게 대단한 건가요? 환자분들하고 의료진의 입장은 조금은 틀린 것 같은데 네. 사실 환자분들은 완치를 목표로 하시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이 토론을 보실 때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간호사님의 생각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치료라는 거는 진화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연구 결과는 전이성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가 2개월 향상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결국은 그런 치료 방법이 수술하고 나서 보조요법으로 옮아가면 네네. 사실 전체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다만 우리가 지금 나온 연구 결과는 사기암 환자에서 상징적인 결과일 뿐이지 결국은 전체적인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보면 앞으로 그런 한 가지 약제가 개발됨으로써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기와 말기 같은 극단에 있는 환자들 외에 그런 다른 췌장암 환자 전체 풀로 따져본다면 좀 더 나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설명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췌장암 환자는 풀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췌장암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보험 등재시킬 때 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환자 수가 적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생각 어떻습니까? 허 교수님. 네. 네, 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심평원이 옆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 실제로 수가 작으니까 보험에 굉장히 영향이 작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수가 작으면 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로 등재되는데 또 후순위로 밀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거부터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그 작은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자들 때문에 더 많은 범주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거든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췌장암처럼 이렇게 예후가 나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다른 가중치를 둬서라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 임 부장님 말씀 중에요. 지금 이 효과 좋은 아브락산이 유방암 환자에게서만 보험급여가 되고 췌장암 환자에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 아브락산이 처음에 국내에 허가가 될 때는 네. 유방암에만 네. 허가가 되었었기 때문에 유방암에 보험 급여가 되었고요. 예. 최근에 췌장암에 이제 허가가 추가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서 허가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 개선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지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확대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더 단축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락산을 비롯한 췌장암 치료제의 급여 확대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임 부장님께 좀. 예, 저희가 일단은 그 조사를 많이 해서 허가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최대한 필수 의료로 보고요. 예. 다 급여를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또 그렇게 4대 중증 질환에서 이제 그 계획이 그런 거거든요. 네. 4대 중증 질환에 해당되는 필수 의료는 전부 다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췌장암 치료제 지금 저희가 한 2건 정도를 이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시기는 이제 아마도 그 약가인화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정은 되겠지만 기다리시면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급여 기준안 검토는 거의 끝나가고요. 네. 이제 약가인화만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 부장님께서 희망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급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췌장암의 전체적인 예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안 좋은 점이긴 한데 네. 이처럼 사기암 환자들을 대상하는 임상 연구에서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치료 방법이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치료에 도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한테 도입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아마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네. 또 잼 아브락산을 근간으로 하는 거기다 새로운 약제들을 추가하는 또 임상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 5년, 10년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게 희망적인. 네. 그럼 췌장암의 생존율을 2자릿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예, 미국에서 그 판크레아스 액션 네트워크라는 예. 그런 환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물론
저처럼 종양내과 의사들도 있고요, 과학자들도 있고 또 환자들도 있는데 거기 슬로건이 2020년까지 생존율을 2배로 하는 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 아마 조만간 그런 일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토론회를 한다면 2자릿수로 오른 최장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치료 약제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외에 최장암 환자들을 위해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할 부분 무엇이 있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허 교수님, 치료 약제 이외에 또 필요한 부분 이거 있다. 이제 우리 전문 간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가 판단하는 최선의 치료 방식이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 모든 다양한 정보가 종합돼서 적절하게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잘 전달되는 기전,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전은 우리가 굉장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의사가 하던 간호사가 하던 전문적인 상담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나 이런 논의가 이미 있지만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그러니까 의료를 공급하는 분들과 의료를 받는 사람들, 그러나 의료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의료의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특히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전문 분야가 좁기 때문에 환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놓여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장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과의 싸움이니까 네. 그 많은 것들과의 싸움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보다도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네. 뭔가 제도화가 된다면 사실은 돈은 많이 들이지 않지만 치료 효과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네. 그런 기전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대와 또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까지 맞습니다. 말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박 간호사님, 치료 약제 이외에 이런 것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네. 저희가 그 최장암을 알리기 위해서 각 병원마다 어떤 연례로 뭐 건강 강좌라든지 네. 이런 토론회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주지만 네. 정작 환자분들이 직접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근거가 있는 명확한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환자분들께 정말 최장암을 좀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병변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질환이 걸렸을 때 어떻게 증상관리, 자가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네. 정보 공유를 조금 더 해서 네. 그런 인식을 좀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박 간호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 최장암에 대한 의료보건 정책부터 약제 심사 그리고 이런 최장암의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논의한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공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직 개선하고 각 일선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장암 환자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라는 그런 걸 받아서 환자분들이 더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잘 말씀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허 교수님. 네. 췌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그 병 자체만으로도 매우 힘겹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고려해서 내가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 혹은 치료하기 힘들까? 이런 그 이중의 고통까지를 감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서로 돕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최장암 환자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실제 느낄 수 있도록 췌장암의 보장성 강화 이번 계기로 해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췌장암 분야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 가장 피력해 주셨고요. 그다음 박 교수님. 네, 췌장암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도 많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의료진들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다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여러분께서 실망치 마시고 특히 여러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잘 상담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은 의료진의 입장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 부장님 어려우셨죠?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장 강화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그 암 환자분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